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에서 온 김지연입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네,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라에서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계속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영재원을 많이 다녔고요. 학부 때는 이공계 우수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최근에는 대통령 장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영수를 아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그냥 자연이 좋아서 지금 또 벼의 수정 과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도 저처럼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아주 깊게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저보다 훨씬 더 깊은 과학적 탐구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외 학회를 가보면 정말 저런 기자재 조금만 있으면은 나도 저기에 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학교에는 컴포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비싼 컴포칼이 있으면은 세포 내부를 보면서 연구를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방에서 기초과학 분야에서 기자재를 조금만 더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생명과학 분야에는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게 대통령님께서 많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인데요. 이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데는 얼마든지 있을 텐데 접근할 수가 없겠죠, 아마. 그래서 공공기관 또는 공공영역의 장비, 시설, 이런 일종의 인프라, 이런 것들은 개별 연구자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게 지침을 만들든지 규정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 사실 거의 다 놀고 있을 건데. 네, 실제 혁신본부에서 그 학교 혹은 대형 연구기관 단위로 공동기기원을 만들도록 하고요. 그 공동기기원에 상당히 좀 개인이 사기에는 힘들지만 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들을 함께 사용하고 신청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던 것을 당연히 공동으로 활용한다. 공공자산이니까요. 뭐 기업들 이런 데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연구기관이나 위탁해서 하는 뭐 이런 사업들에서는 당연히 있는 장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얘기 나온 김에 예를 들면 개별 연구 공모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예. 어쨌든 저런 개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아이템 제공받아가지고 좀 아이디어가 기발한 게 있을 텐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국가 공동시설로 나노팹, 모아팹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는 이제 개인 연구자가 접근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연구 책임자가 이제 선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혜택이 되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접근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지는 않아서 네. 좀 홍보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정우 수석이 또 해야 될 일인데, 이런데 인공지능 검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요. 그냥 물어보면 탁 찾아줘야지. 그거 자기가 찾으러 다녀야 됩니까? 예, 내가 이거 뭐 커터가 필요한데 이거 어디서 구할 수 있냐? 공짜로 쉽게 쓸 수 있는데 알려주라. 그럼 바로 착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준비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 반대편에 계신 안경 쓰신 선생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백소연이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까지 저희가 베이징대에 있는 인공지능 천재반, 튜링반을 방문하고 오늘 여기 참석하고 싶어서 새벽 비행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정책을 보니 저희도 뭐 못지않게 잘 될 수 있겠다는 희망도 좀 생겼는데요. 특히 이제 국가과학자 제도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의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국가과학자 안에 청년 과학자의 비중을 좀 늘려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과학자 안에 청년 과학자를 많이 선정을 해주시면 사실 저희 지금 여기 있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잠재력 풍부한 우리 인재들이 30년 뒤에 어떤 기대감보다는 당장 5년 뒤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빨리 저희 과학계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게 성공한 사람보다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뭐 혹시 뭐 이쪽 준비하는 주최 측하고 짜고 하신 거 아니죠? 이 하정우 수석이 전에 국가과학자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주로는 성공한 원로들 이런 사람을 예우하고 또 계속 연구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고 기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젊은 박사급 연구자들도 가능성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해주자. 명예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러자는 얘기를 대통령이 약속을 해라. 지금 저한테 지금 미리 줬어요. 더 짜고 했나 했더니 그건 아니군요.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요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과학자들도 예산 지원 받아가면서 평생 예를 들면 국가과학자라는 어쨌든 명예도 받고 책임감 있게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연구에 평생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뭐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면 탈락시키면 되니까.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드시고요. 좀 확대해 보기로 하시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에 더하기 우수한 젊은 인재들도 기회를 주는 걸로. 대신에 이걸 좀 하면 좋겠어요.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만들자. 이거 저는 국가정책을 설계할 때 언제나 그런 걱정이 들어요. 좋은 취지로 뭘 해놓으면 꼭 이상한 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어서 그 방어는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건 아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장을 담그고 구더기는 철저히 막자.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 더 우리 과기부 부총리 발제하신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 자꾸 행정적 통제를 안 하는 방향으로 바꾸잖아요. 근데 뭐 얼마까지인가 쓰고 그냥 썼음 이렇게만 써라. 영수증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럼 또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네거티브 제도로 하면 요거 말고는 다 써도 된다 이렇게 하면 뭐 조작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정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 보통은 저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예를 들면 뭐 공직사회가 썩었다 부패했다 그래도 제가 보기로는 거의 대부분은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부정부패하지 않고 일 잘해요. 근데 그중에 꼭 소수가 있어요. 이걸 악용하는. 그 연못에 물 흐리는 미꾸라지들처럼 다들 정말 자기 역할 잘하는데 이런 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소수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아예 그런 부정이 생길 소지를 막는다고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러면 사회 발전이 가로막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방향을 바꾸자 우리가. 대다수를 믿고 최대한 허용하되 이걸 악용해가지고 장난쳐서 전체 물을 흐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제재를 세게 하자. 어떠세요? 그래서 연구비 사용에 대해서 재량도 늘리고 예를 들면 통제도 좀 완화하는데 하여튼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돼서 걸리면 그 우리 요즘 열차 표 검사 옛날처럼 다 안 하잖아요. 다 안 하고 걸리면 20몇 배인가 그러죠? 일단 10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0배까지. 근데 연구비 부정 사용은 우리가 많이 풀어줄 건데 믿고. 근데 이걸 어겨가지고 물을 흐리는 경우는 10배 약한 것 같아요. 20, 30배. 30배. 네. 프로젝트 전체를 상한으로 최하 30배. 이렇게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면 네. 괜찮겠죠? 너무 가혹하다고 욕하지 않을 거죠? 네. 네, 계속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기관장은 금지. 네, 한번 뒤로 가겠습니다. 저기 뒤쪽에 여성분께서 손 높이 드셨거든요. 네,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너시아 김효희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속물적이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과학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고서 카이스트 학석과학을 나오고서 그 다음에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릴 때는 뭐가 되고 싶었냐면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의사 혹은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 점이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학생들에게 암만 과학자 정말 좋은 거다, 국가과학자를 양성할 거다라고 말해봤자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지 돈 많이 벌지를 생각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감사하게도 그 SK 하이닉스가 연봉을 많이 주면서 친구들이 반도체 분야로 엄청나게 몰리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 인재 양성을 잘하려면은 과학자들이 돈을 잘 버는 세상이 되어야 되고, 단순히 연봉을 높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 과학자들이 나중에 되게 잘 되는 세상을 만들려면 산업계가 부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산업계가 부흥하냐?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연구한 걸 가지고 창업하려 할 때, 혹은 연구 과제를 할 때 결국 그 말씀하신 실패할 용기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연구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혹은 본인들이 공대생으로서 창업을 할 때에 그런 면에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실패할 용기를 조금 더 부여해 주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공대 출신 기업들이 많아지면 저 선배처럼 될 수 있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도 현실적인 고민을 가지고 이공계에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훌륭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새 SK가 월급을 많이 주는 모양이군요. 훌륭한 기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진짜 요즘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제가 여러 논란이 있는데 보니까 그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해가지고 이제 월급 떼어먹고 뭐 그런 데 있더라고요. 최근에 문제되는 데가. 줘야 될 돈 안 주고 떼어먹으려고 그러고 막 가혹하게 노동 조건 만들어서 사람들 죽고 다치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익을 보는 이 기업. 아니, 그리고 반대로 첨단 과학 기술에 투자해서 정말 국제 경쟁력을 기술로 실력으로 결판을 내면서 이렇게 수익을 나누는 그런 기업들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도 그렇고 앞으로 전 세계가 그러겠지만 이제 노동자들 그 쥐어짜고 착취해가지고 거기서 돈 벌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뭐 잠깐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로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고 정말 새로운 첨단 기술 개발해가지고 무슨 뭐 HBM 이런 거 하나 개발해가지고 대량으로 팔면 엄청나게 남는데 거기 기여한 과학자들, 연구자들 충분히 보상해주면 또 다른 아이템 생기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회 전체 분위기도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가기부 장관님, 우리가 이제 그 기업 지원 사업 중에서도 이제 실패자 펀드 이런 걸 만들기로 했잖아요. 네. 저희가 창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불량 돼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실패가 자산이다. 많이 실패한 사람이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금융제도나 이런 데서는 다시 재기가 어렵게 돼 있긴 하지만 그런 것도 많이 완화할 거고, 펀드 지원도 실패자들을 우대하는 그 펀드도 만들고 하는데, 요 과학 연구 분야에서도 아까 우리가 말은 했지만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겠다 수준까지 겨우 얘기한 것 같아요. 실패자들을 좀 우대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때요? 네. 아니,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연구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고 쳐가지고 그런 거 빼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 오히려 저는 그런데 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똑같이 기회를 주겠다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아예 특정 섹터를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기회를 별도로 추가로 주는 걸로 네. 검토해 보십시오. 한 가지 좀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카이스트의 오준호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당시에 일본에서 2003년, 4년 요때 이제 일본이 굉장히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으로 많이 치고 나갔을 때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뭐 많은 어떤 그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지만은 끝까지 도전을 하셔서 거의 3조, 4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만들고 엑싯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져야지 우리 학생들이 어떤 이공계에 도전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도전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실패자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위한 펀드 그리고 또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좀 고민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R&D 관련 예산을 우리가 35조 원을 넘게 옛날에 비하면 7, 8조 원 이상 더 늘린 거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아니 그런 부분 좀 특화해서 연구를 그냥 포괄적으로 주면 되잖아요. 과제를 너무 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그럼 자유롭게 내봐라. 이래서 그 중에서 뭐 실패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좀 기회를 더 주는 걸로. 그럼 검토해볼 만한.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 같습니다. 네, 산업계에서 말씀 주셨는데 혹시 연구계에서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저기 박범계 의원님 앞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광계 의원으로 한 줄 알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용균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원자력 분야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연구하면서 또 UST에서 학생들, 인공지능 인력들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하면서 저는 오늘 좀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R&D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식이 쌓여갈수록 이 지식은 점점 복잡해지고 인간의 머리로는 그 위에 뭔가를 새로운 것들도 쌓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우리가 압축해서 그 위에 더 많은 것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가 저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최근에는 그냥 단순한 뭐 이런 문서를 뭐 만들어준다든지 뭐 서베이 한다든지 이런 도구를 넘어서서 스스로 연구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실험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를 정리해서 논문을 정리하는 것까지 사실상 이제 그 전에 인간이 하던 대부분의 과정들을 이제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모든 것을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공지능이 못하는 부분만 이제 참여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오케스트레이션해서 잘 활용할 것인지 혹은 인공지능이 많은 연구 결과들을 만들어낼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좋은 연구 결과를 뽑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 앞으로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인력 양성도 이제는 모든 것을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인공지능 네이티브, 인공지능 증강, 인재 양성하는 쪽으로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산업계에서도 그러니까 인공지능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뭐 바이오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분야에 특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연구소에서 컴퓨터를 딱 켜면은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딱 떠서 오늘 이런 이제 조사를 했고 이런 연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제안해주는 시스템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저는 바람은 이제 과기부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단순히 이제 인공지능을 도구가 아니라 과학기술계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식으로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면 좋겠고요.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번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사실 걱정되는 측면도 하나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한 2, 3년 사이에 인공지능 기술이 너무 발전하면서 사실 연구개발 분야의 리서치나 이런 부분들은 옛날로 치면 뭐 대학원생 뭐 이런 데 시키던 일이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사실 감당하면 엄청나게 많이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뛰어난 소수의 연구자들 상위 고급 연구자 기획하고 이런 말고 중간 연구자들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죠. 사실은 실제 하죠.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연구 분야 인공지능 전환을 미루거나 망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실제 중간 연구자들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성이 많다고 걱정하고 저도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근데 그 대비하고 그걸 넘어서야 되겠죠, 우리가. 근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지난번에 대소보 때 한번 동일한 말씀을 네. 주셨었고요. AI 시대의 과학 기술 연구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연구자들은 어떻게 AI 연구를 해야 하는가? 기존의 주니어들이 하던 연구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텐데 그러면은 연구 기획, 실행, 평가 단계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을 가능하게 해서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요청을 주셨고 거기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변화 준비는 AI 전략위원회에서 과학 AI 분과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요거를 내년에 400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과학 AI 연구를 하기 위한 사업을 또 별도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과학 연구 개발 단계에서의 완전히 연구하는 방법의 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 도구적인 것들, 그리고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필요하면은 연구자들이 새롭게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까지를 풀 패키지로 별도 이렇게 소개드리고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R&D를 위한 R&D, 연구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연구, 그걸 또 학습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저희가 그 인재 확보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R&D 생태계 그리고 연구 환경 혁신 쪽으로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여기 제 가까이에 계신 네, 선생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R&D 생태계의 이 선순환 구조의 이 건강하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산학연의 이 선순환 구조가 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학교나 정부 출연 연구소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개념이 강하고 산은 사적인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연구 개발이나 기술 개발이 이게 좀 충돌이 되는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이 영역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산학연 구조가 건강한 선순환 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있는 연구자들이 학교나 정부 출연원에 겸직이 가능해지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은 요 산학연에 대한 건강한 네트워크 시스템 이런 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기업 연구자들의 이런 학교나 정부 출연연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겸직이 가능한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면은 건강한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얼핏 떠올랐는데 연구기관 학교에 산 쪽이 예를 들면 참여하는 거, 예를 들면 회사에 기술 담당 전무가 어디 대덕 연구원 어디에 그 연구에 참여한다.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국가 연구기관의 주요 연구자가 아까 얘기한 SK 하이닉스의 개발팀 팀장을 겸하는 거, 요거는 또 약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건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이게 복잡한 얘기일 것 같긴 해요. 네. 부작용이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쨌든 산 쪽이 학연 쪽으로 이렇게 겸하고 역할을 같이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반대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적 연구를 하는 사람이 개인 돈벌이 하는 기업체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둘 다 없애면 또 안 되니까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그 필요성을 제고하는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있나 연구는 좀 해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이번 대책에 기업과 학교, 그러니까 기업의 주요 연구 임원이나 연구자가 학교의 교수를 겸직을 해서 양쪽에서 월급을 받는 거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 들어오는 건 됐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 연구자가 회사 가는 경우는 약간 굉장히 전략 기술이고 국가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반드시 힘을 합해서 달성을 해야 되는 몇몇 분야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한정해서 좀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전면하게 설계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이 많겠네요. 손이 많이 가 있어요. 부총리께서 열심히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여기 네. 우리 대학원생 이분 말씀 한번 들어보죠. 박사 과정에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뭐 할 얘기가 있어서 보이던데 아닌가요? 그냥 열심히 들었는데요.
발언 기회를 주신 김에 몇 가지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장 이슬기이고요. 뭐 바로 본론을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아까 저기 뒤에 이너시아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매년 연구환경 실태조사라는 조사를 합니다. 학생회에서. 그러면은 학생들 한 1,800명, 4분의 1 이상의 학생들이 매번 참여를 해서 매년 약간 데이터로 우리가 뭔가를 바꾸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시급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 맨날 1위가 경제적 환경이고 두 번째가 국가 차원의 이공계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 차원의 이공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아주 반가운데요. 거기 관련해서 카이스트 학생들이나 일반 이공계 학생들은 인건비의 거의 대다수가 연구개발비의 학생 인건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카이스트의 경우에도 80%에서 90%인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개발 과제가 뭔가가 이제 기준이 바뀌거나 사용 방법이 바뀌면은 학생들의 약간 생계에 바로 영향이 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PBS도 카이스트도 폐지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전환기에서 학생들이 최대한 충격이 좀 적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그런 기본적인 인건비를 보장해 주실 때 물가 상승률에 뭔가 함께 가는 뭐 연동 지표를 만든다든지 약간 좀 저희가 매번 여러 선생님들 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보지 않아도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방식을 좀 찾아볼 수 없을까. 어느 정도 이제 연구 개발비와 학생의 안전한 생활을 좀 분리해서 재원을 좀 마련을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이 듭니다. 네. 네. 사실 오늘 과교부 장관께서 발표한 내용도 이렇게 수없이 많은 현장과의 토론, 논의를 통해서 발췌한 내용들이에요. 앞으로도 대화를 좀 최대한 많이 하고 제가 각 부처의 이해관계 집단, 전문가 집단하고 계속 토의를 좀 해라, 뭐든지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과학기술계는 토론도 꽤 많이 했던 것 같고 그중에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끊임없이 토론하시고 이 학생회에서도 제시해가지고 저 하정우 수석한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과기부에 얘기하든지 하세요. 다 통로가 다 열려 있으니까요. 통로를 열어주시면 저희가 정말 할 많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부 공직자들 보면은 막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막 인상을 쓰면서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가서 물어봐라. 그냥 그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해 줄 텐데 그걸 뭘 며칠서 그냥 모여가지고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행정 서비스는 쳐다보고 있는 이 국민 대중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건데 거기다 물어보면 될 거를 굳이 안 물어보고 책상에 모여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과기부는 안 그러죠? 현장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려요.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이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이나 이제 스타이펜드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이런 뭐 장학금이나 여러 가지 대학원생들 지원하는 이런 그 비중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랑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일반 대학들도 과기원 정도 수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이제 과기원 제도를 일반 대학원에 전파하는 이런 노력들을 같이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4대 과기원도 부족한 부분들, 뭐 장학금들, 뭐 여러 가지 뭐 연구생활비들 지원하는 것들 아까 발표드린 대로 늘려 나가는 부분 포함해서 네. 균형 발전이 될 수 있게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슬기 총학생장님 말씀 속에서도 들어있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나 이 중간 연구 참여자들, 인공지능으로 소위 리서치나 연구 보존하기 대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끼리 TF도 꾸려서 이런 이야기도 좀 설문도 받아보자고 하고 있고요. 극복책은 뭐예요? 토의해본 결과 거기에 대한 뭐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공감 가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를 논의장 자체가 없다는 게 일단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일단 학생들도 모이고 이제 교수님들도 모여야 되고요. 각 분야마다 사용하는 방식도 전혀 다르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디까지 AI를 쓸 거냐, 뭐 연구, 뭐 리터러처 리뷰까지는 AI로 그냥 돌려도 되지 않냐 하는 학생이 있고요. 그게 연구자의 기본인데 그걸 하면 어떡하냐 이런 학생들부터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는 사실 그 각 레벨에 이런 비전이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신뢰나 어떤 믿음이 가야지 함께 빨리 굴러갈 거 아닙니까? 그걸 할 때 많은 대화 창구를 마련도 해주시고 학교 차원에서도 이걸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올릴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제가 단순한지는 모르겠지만 전에는 뭐 미적분 뭐 막 계산해가지고 뭐 함수 어쩌고 막 해서 다 손으로 했잖아요. 연구할 때. 근데 어느 날 이 전자계산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전에는 막 이거 막 수학 계산 잘하는 사람 안 틀리고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연구 보조자였을 것 같은데 이제 전자계산기가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 일이 없어졌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건 또 하나의 도구로 쓰면서 역할을 또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 분야 인공지능 전환 문제도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대안이 나올 텐데 누가 조금이라도 빨리 그 발굴하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간 연구자들이 중간이 비어버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예를 들면 그들에게 새로운 연구 주제를 주든지 아니면 그걸 좀 더 잘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게 가끔씩 누구한테 뭐한테 물어보는데 이거 순 틀리더라고 그거. 그 요새 안 믿어 제가 잘. 꼭 검증을 해봐요. 내가 인용했다가 한번 망신당할 뻔한 일이 있어가지고. 네. 네, 감히 말씀하십시오. 발언 기회를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또 사실 말씀 꺼내시기 전에 그 카이스트 포함해서 또 지역의 일반 대학보다 이제 상황이 좋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지역에도 이렇게 자립할 수 있는 걸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타이밍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바로 또 넘어가셔서 제가 좀 그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AI라고 하는 대전환이 이제 기술에서 주제이고 하는 건 이제 전체 저희 과학 분야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 부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것이지만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인데 이 해결하는 말씀하신 그 걱정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이 새로운 도구를 또 활용하면서 연구에 더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이제 중간 연구자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저희가 이 환경에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전체적인 이 정책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매년 정부 총 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예측 가능하게 해주셨다는 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그 시기마다 이제 뭐 인기 있는 주제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일반 연구자로서 기초적인 거는 꾸준히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각자 자리에서 또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AI 그 데이터화에서도 한 가지 현장에서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AI 프로그램 자체가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 투입하는 소스에서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저희 약속된 시간이 지나서 벌써요? 네, 괜찮으시면 딱 한 분만 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서면 의견서 드렸습니다. 자필로 혹은 QR 코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주시면 꼼꼼하게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네 흰색 옷 입으신 분 말씀 듣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에이슬립이라는 슬립테크 기업 이끌고 있는 이동원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잠을 보여내는 데 좀 집중을 했었고요. 국가의 뭐 다양한 국가 장학 지원이나 이공계 지원 그리고
이제 대학원생일 때는 연구실 창업 프로그램을 가기정통부통해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해나가면서 기술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에서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이 AI 기술을 사용해서 수면을 보여내는 헬스케어 쪽에 이제 이종산업 간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그 과학기술만으로 이제 사업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규제라는 게 저는 가장 어렵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결국 AI에서 제일 필요한 건 데이터 확보 능력과 연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산 능력은 최근에 많은 GPU를 얻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 확보를 함에 있어서 그 규제가 어떤 병원에서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장벽들이 있어서 그 누구보다 병원이 많은 국가에서 그 병원의 데이터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가지고 오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최근에 다른 분야에서 미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봤을 때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웨이모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운전사가 없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무궁무진하게 정부가 규제 특구를 통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결국 범부처 간의 이런 좀 규제, 과학기술이 결국 앞으로의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규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어느 부처나 어느 부에서 잡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범부처 간의 협력에 어떻게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이루는지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돼 있어요? 백준 시장님 아시겠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해요. 나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제안을 받자는 네, 거지. 뭐. 네, 실제 규제혁신 TF로 벌써 2차 회의를 했고요. 조만간 규제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쪽 채널 통해 가지고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 데이터 공개 문제는 안 그래도 전에 우리가 공개 토론도 한번 했었는데, 그거는 최대한 좀 진전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안기정 대변인. 네. 원래 오늘 내가 울산 사고 현장을 가보려고 네. 했는데, 현장에서 아직 수습 중이라서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 방해된다고. 그래서 안 가기로 했거든요. 네. 좀 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뒤쪽에 의견 듣겠습니다. 네, 거기 여성분께서 손 드셨거든요. 안경 쓰시고. 황정아 의원님 뒤에 계신 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이윤경입니다. 저는 올해 2월에 박사를 졸업하고 이제 학계에서 연구계로 막 들어서는 입장에 있는데요. 연구 생태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얘기를 드리면은 그 경제적인 상황을 언급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아까 돈을 많이 버는 사회 이런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 동료들 중에서 특히나 미국 동부나 이렇게 생활비가 비싼 곳에 포스닥 박사후 연구원을 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거기에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오히려 본인 돈을 들여서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왜 해외를 나가느냐? 이것은 해외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연구 환경을 경험하고 정말로 똑똑한 인재풀에서 같이 연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느끼고, 후에는 취업 시장이나 특히 교수 임용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싶어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이유인데요. 그 연구 문화 환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듣기만 해서 실제로 가봐야만 알겠지만, 외국에서 연구를 하는 것 중에 제일 편한 게 연구비를 사용하는데 제재가 크게 없다는 점. 그러니까 행정 절차, 그리고 어떠한 초자나 실험 기구가 필요할 때 그것에 관해서 정말 경험이 있고 일가견이 있는 그 오래된 시니어 사이언티스트들의 조언을 바로 받아서 그것을 구현하는 데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어떤 장비를 활용할 때에도 내가 몇십 년 전에 이런 연구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너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은 맞지 않아, 이걸로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제가 외국에 나가서 경험을 해보고 싶은 큰, 이제 저희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환경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여러 정책들이 경제적이나 이런 것에서는 충분히 서포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그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까 보여주셨던 스태프 사이언티스트라는 것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스태프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학교 연구 기관에도 통하는 것인지 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그 연구 출연연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이 스텝 사이언티스트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연구자들이 저희가 이제 현장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행정 업무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이런 어떤 행정 그리고 이제 과학 기술을 이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스텝 사이언티스트가 사실 그 학교 차원 그리고 출연연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통해서 연구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자면 특히 장비를 많이 써야 되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비라고 하는 것도 오래 써본 분들은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제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장비 신경 덜 쓰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이 스텝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사실상 비정규적이죠. 과제에서 인건비가 나오면은 유지가 되다가 과제 끝나면 이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출연 연구기관이나 어떤 대학의 블록펀드 형식으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런 스텝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게 되면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구가 핵심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지역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사업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우리 청년 연구원 분들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매우 만족스러워서 말을 안 하죠. 아, 네, 뒤에 손 드셨는데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인 하루나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제 17년도에 대한민국 정부 조정 받아서 이제 그 학사, 석사 그리고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단계를 올라가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외국인 연구자들의 그 필요성과 그리고 그 관심이 있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석사 때는 이제 뭐 비자 어떻게 이제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박사로 올라오면서 이제 기원자 이제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닥하는 아니면 외국인 교수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바로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족이 그 본인이 이제 그 뭐 우수 인재 비자 이런 거를 다 소지하고 있어도 배우자 특히 배우자가 F3 비자라는 거를 소지하고 있으면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취업 활동 한다면은 이제 다른 비자로 이제 변경해야 되고 그 변경하는 이제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좀 그 조건들이 되게 이제 복잡하게 나와서 이제 최근에 예시를 드리자면 이제 국내 석박 그리고 포닥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배우자가 이제 박사 과정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제 F3 비자로 취업할 수 없어서 결국은 다 외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배우자 비자인 F3에 대한 그런 혹시 약간 확대하거나 아니면 좀 더 보실 계획이 있으실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부 방침상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해외 인재 유치도 중요한 정책 과제여서 지금 이것도 꽤 검토돼 있었던 것 같은데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필요하면 추가로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 연구자들 그 탑티어 연구자 그 비자는 좀 저희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실제로 많이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족 이제 뭐 비자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뭐 거주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시설 편의 시설 측면에서 이용하는 측면에서 뭐 집계약하고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좀 고충 사항들을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반영해서 최대한 우수 해외 인재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잘 챙겨 볼게요. 이거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사실은 해외 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영입하면서 지금 첨단 산업 발전을 이뤄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서는 안 될 일 같아요. 네, 의견 조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갈색 옷 입으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안에서 온 당국대학교 치과대학 이정환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이 다 아실 텐데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에서도 보상이 이제 직무 발명 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기술이나 특허를 기업이 이전했을 때 돈을 받는 건데요. 그게 원래는 비과세였다가 2016년부터 과세를 바뀌고 그게 재직을 하고 되게 되면은 근로소득으로 잡혀가지고 한 30-40% 정도 그런 세금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래서 과학계에서 이거를 바꾸자. 그 직무발명 소득세법 개정만 하게 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10년째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대통령님께 근로소득으로 잡혀 있는 발명 보상금을 기타 소득으로 해달라라고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이해관계와 관심이 좀 많으신가 보네요. 그건 한번 검토는 해볼 텐데 그거보다는 보상액을 올리는 게 차라리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국가 R&D를 민간에 이양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 개발자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너무 적고. 근데 실제로 만약에 현장에서 그게 제대로 유용하게 쓰이면 그에 대한 보상도 아니 뭐 시장 가격 정도는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세금을 깎아서 하는 거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대원칙이라 다른 시민들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이게 실제 성과가 있으면 이 성과 보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게 정부로 들어오는 거에 일부를 주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연구 보상 어떤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그냥 평가해가지고 이거 성과 있다 싶으면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현실화 됐을 때 지급하는 건가요? 그렇죠. 수익금의 몇 %죠? 특정 곳에서 기술적인 돼서 이전을 현실화돼서 가져갔을 때. 정부의 소득이 생겼을 때 그중에 일부를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비율을 좀 보상 비율을 높이는 게 동기를 유발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세금을 안 내는 건 저는 웬만하면 안 하면 좋겠어요. 네, 대통령님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십시오. 어쨌든 이게 기술 창업 육성 측면하고도 연결돼 있는데요. 많은 어떤 뭐 1인 창업자 또는 이제 소규모 창업자들이 이제 특허를 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기업이나 뭐 출연연에 이제 통해서 이제 보상금을 받는 경우 뭐 특히 이 경우에 이제 저희가 받는 보상금의 대부분 특허 직무발명 보상금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월급보다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최근에 말씀을 들었고요. 그 부분도 같이 좀 살펴봐서 제가 연구해 볼게요. 그냥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다. 네. 네, 한두 분 정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께. 네. 네, 안녕하세요. 3학년, 1학년 아이들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R&D 예산 이렇게 늘려주셔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꿈을 꿀 수가 있게 된 것 같은데요. 부총리님이 처음에 PPT 띄워주셨던 첫 장면을 보고 초중등 수거 교육이라는 그걸 보고서는 사교육 시장이 더 늘어나겠구나 하는 현실적인 우려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로봇공학과를 가고 싶어하고 너무 어리지만 그리고 둘째 아이는 생명공학 쪽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러한 곳에 관심이 많으니 어머니 어릴 때부터 학원 정말 잘 보내세요. 잘 관리시켜주세요. 라고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정말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코드페어나 과학전람회를 보시면 정말 아이들 과학적으로 정말 똑똑하고 천재적인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막 많이 나서려고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성과를 내봐야 이거 아까 그 청년 사업가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정말 영특하니 함께 해보지 않을래라고 했을 때 학부모님들이 얘 지금 내신 관리하느라 너무 바빠요. 그리고 이거를 입상을 했을 때 학교 가는데 뭐가 이득인가요? 이렇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과학고도 늘리고 뭐 초등학교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정책이 혹시 마련돼 있는지 교육부 차관님도 계시고 하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 차관님 어디 갔어요? 입장 곤란한 질문한 거죠, 지금. 뭐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안 하셔도 되고. 저희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근본적인 너무 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에서부터 그 과학, 수학 그런 체험 교육 이런 게 확대되도록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과학 중점학교를 이제 늘려서 하고 있는데요. 사교육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과기부와 협업을 해서 잘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부분 페이지에 있는 지역 AI 과학 영재학교 확대나 지역 과기원 AS 혁신 허브 이 문제는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 문제에 집중하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재 제일 심각한 문제가 어쨌든 수도권 집중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는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점 대학 육성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할 거고 그리고 저기 남쪽 지방이나 소외된 지역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는 사람들이 영재학교 이런 걸 워낙 선호하니까 이런 걸 확대하겠다 그 말씀이고요. 어머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길게 봤을 때 내가 과학자가 됐을 때 내가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되지는 않는다. 내 실력과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보상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참 올해 내년에 지망을 수시지망에 과기대 이런 쪽에 지망이 두세 배가 늘었다고 하는 기사가 났던데 저는 매우 놀랍다고 생각하면서도 희망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사회 의대로 너무 많은 인재가 집중이 되면서 그것도 또 나름의 효용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K-뷰티, K-미용의 선두주자가 될 수도 있죠. 매우 잠재력이 큰 산업이기도 해요. 근데 올해는 과학 기술 쪽에 지망자가 많아졌다는 거야. 이 나라에 정말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마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관계가 조금은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정상적인 나라가 돼가나 보다 이런 것도 있겠죠. 저는 요즘 제가 시장할 때 아이들한테 꿈을 다 물어봤는데 다 무슨 땅 주인 되겠다 이런.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랐어요. 옛날에는 다 과학자, 비행사, 우주인, 대통령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주로 돈 버는 거에 관계돼 있는. 돈 버는 것도 그렇게 막 권장할 그런 영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방향을 바꾸는데 국가의 영향을 대대적으로 투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좀 방향을 틀어놓으면 쉽게 안 돌아가거든요. 물론 법 제도화도 해야 되고, 그다음 의지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 사회 시스템도 그렇게 좀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바꿔놔야 이제 실력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겠구나. 과학기술을 열심히 공부하면은 거기 길이 생기는구나. 성공할 길이 생기고 존중받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요. 좀만 더 하십시오. 여기까지 왔는데 말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그러면 저쪽에 손 높이 드신 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연구 교수로 연구를 하고 있는 김태영이라고 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너무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저는 아까 배경훈 장관님께서 소개했던 프레젠테이션에서 비전인 교원이니까 제가 전인 교원을 많이 이렇게 늘리고자 한다라고 하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학생이 줄어드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제를 평가하는 사람 6,000명 정도를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직책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궁금하게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포닥하고 이제 비전임 교원들이 충분히 대우를 받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임 교원 대비 비전임 교원의 수가
거의 뭐 동등한 정도 수준의 어떤 숫자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임 교원들 이들이 결국 미래 과학기술의 또 중요한 어떤 인재들이니까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뭐 이게 전임 교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연구 출연연이나 이런 데로 어떤 뭐 진출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정규직 뭐 교원이든 연구자로서의 어떤 기회를 정부가 좀 계속 찾고 발굴하고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를 위한 어떤 만약 학교에서 이런 전임 교원을 늘리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지원할 부분들 좀 찾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에 대한 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좀 공감하시는 문제일 겁니다. 좋은 어떤 평가위원들 셋업이 가능하냐, 모든 과제마다 이게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우리가 받은 것이 맞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가급적이면 투명성, 이제 실명제, 평가위원 실명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투명하게, 그리고 그 평가 내용을 최대한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평가위원도 사실 이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평가위원들을 소집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을 이렇게 풀을 저희가 잘 세팅을 하고 그분들과 계속 교류하고 어떻게 보면 한 10% 20% 정도는 전담 평가위원을 좀 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평가의 어떤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한번 높여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연구 결과들은 무슨 군사 보안이나 이런 것이 해당이 되지 않으면 공개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연구한 결과는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게 공개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것도 사실 잘 안 되고 있는데 데이터 공개해야 되잖아요. 연구 결과도 그냥 국민들이 다 판단할 수 있게 그 전부 공개됐다. 예를 들면 이번에 평가를 하게 됐는데 올해 평가 대상은 이거다. 그리고 전부 다 데이터로 공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심심한 사람은 챗GPT에다 물어보든지 이제 이렇게 객관적인 검증은 아니죠. 객관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평가위원들도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모든 문제의 근본은 비공개, 불투명성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이 평가도 대상도 공개하고 평가 과정도 공개하고 평가 결과도 공개하고 이렇게 하면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네, 가급적 모든 과정을 좀 공개하고자 공개하는 걸 원칙, 투명하게, 공정하게. 네, 그리고 양해해 주시면 충남대 교수님 그리고 그 이슬기 학생회장님 모두 발언하셨는데 옆에 연구계 그리고 산업계 준비된 게 있는데 못 하고 있군요. 대표하신 분들 오셨는데 말씀 못 들어본 것 같아서 한 말씀씩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차세대 2차전지 글로벌 탑 전략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명환입니다. 저는 그 LG 에너지